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내일 한평군에서 올 들어 네 번째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립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박노환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같이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다 보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4월 국회 통과 청신호가 되는 거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대표 보시기에 청신호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가장 큰 관건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산 지역구인 최인호 법안소위위원장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가덕도와 TK 신공항이 워낙에 이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수행을 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도 이제 부산 최인호 의원이 배석을 한 걸 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뭔가 이제 조율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4월달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박노환 원장님께서는 통과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그간 이견이 있었던 국비 지원 문제 이 부분이 여야 간에 원만히 해결이 됐고요. 오늘 또 야당 국회의원, 소관 국회의원 쪽에 전화를 해봤더니 명확히 4월 5일 날 국방위 소위원회를 거치고 4월 6일 날 전체 회의에 회부될 거다. 이래서 그러면 본회의 통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느냐 그랬더니 4월 말까지 통과가 무난히 예상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쟁점이 되는 게 결국 예산 문제일 텐데 이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기존의 그 군공항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공항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 활용한 재원을 가지고 그 군공항 이전 대상이 되는 그런 부지에 보전을 해주는. 근데 사실상 4,508억 정도를 지원을 약속을 했었는데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10년이나 15년 정도 걸리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증가되는 비용이라든지 부족하게 되는 그런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그럼 국가에서 좀 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개발하고 난 후에 군공항 이전하고 난 후에 정산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특별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서 아마 이렇게 되면 군공항 이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예상하신 대로 일단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쌍둥이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대구하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그 예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비적으로 국고 지원해주는 그 예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 주변지나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예타 면제를 좀 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됐을 때는 이 주변지 그 예타 면제 이 부분이 더 뜨겁게 좀 뭔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지금 그 혐오 시설을 이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주변 지역은 모두 다 예타 면제되는 사업을 곧바로 이제 꾸려버려서 진행을 좀 해버리는데 예타 면제되는 게 뭐 500억 이상 정도 사업들로 지금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천억 정도의 그 사업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례를 어떻게 지금 만드는 건 쉽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좀 예외에 관련된 또 원칙을 또 세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안 나오고 있어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금 좀 여론조언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노환 원장님 보시기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요? 이전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국토부라든가 국방부에 생각했던 군공항 이전 부지인 무안군에서 군민이 관민이 합심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부응해서 한평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밝히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인접 배우지가 100만 평, 200만 평 이렇게 개발을 되고 그다음에 광주 송정간 뭐 경전철이 46km 신설하고 해안도로를 또 4차선으로 이렇게 뚫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무안군에서는 통과에 상관없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한평군에서는 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주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남도의 경우 이제 김영록 지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무안공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의 이제 여론조사 그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게 될 때 지금 무안군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사실을 제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일단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록 지사의 발언이 좀 지역사회의 분노를 일으켜서 오늘 무안군의회 이호성 무안군의회 특위위원장과 임동현 무안군의회 부의장이 삭발식까지 거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 지사가 이제 비정꾸러미를 광주가 좀 내놓으면 자신은 설득할 자신이 있다라는 이 맥락이 저도 처음에 이 발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저 바로 이해는 안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공항 이전은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꾸러미를 좀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거를 지금 요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인 레토릭으로 비전 꾸러미 정도 같은 이런 단어를 내세웠는데 그럼 비전을 제시를 하면은 설득은 어떻게 시킬 건지를 이제 본인이 김영록 지사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안군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설득을 당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삭발투쟁이라도 하면서 좀 뭔가 이제 액션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 김영록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걸 바라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군 단위에 지금 그 설득을 할 계획인 건지 이걸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좀 제 심정이긴 합니다. 네, 그럼 일각에서는 이미 광주시랑 무안 쪽으로 뭐 서로 합의가 됐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계정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항공사 유치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지금 뭐 안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거고 그러면 이제 김영록 지사 입장에서는 그 한국공항공사 유치를 전제로 무안군을 설득을 하겠다라는 이런 지금 워딩이 지금 나와야 되는 단계에서 비정꾸러미를 내놓으라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김영록 지사는 본인이 이제서야 좀 뭔가 수동적으로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본인도 역할을 좀 했다라는 걸 좀 가시를 좀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 워딩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시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내일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한평에서 네.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 올해 4번째 한다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공항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SOC가 어마무시한 네. 예산이 필요한 SOC들을 지금 장밋빛 청사진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중에 가능한 게 있긴 한가요? 경전철이나 뭐 해안도로나? 물론 예산이 국비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이 된다면 군공항 이전 비용 외에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투입이 된다면 불가능한 건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군공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 원에 들어가고 그 인접 도시 개발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제 이 이전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광주시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라든지 전남도와 상의가 됐던 그런 일이고 어느 정도 추진 가능한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 추진위에서는 한평군의 군공항 이전이 오게 되면 지역 소멸이 그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된다 하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지금 그 핑크빛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어차피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안군민 당초에 이전하기로 돼 있던 무안공항에 군공항에
그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안군민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특별히 그 마치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큰 유치하려는 노력을 안 했는데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특별법까지 통과가 된다면 차라리 광주시에 우리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전남도에서도 개발을 해가지고 광주시에 단순히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고 SOC라든지 산업발전을 위한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해보자. 한 번 더 던지는 것이 어떤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 변호사님께서는 이 한평구 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 참 재밌게 좀 보고는 있는데 무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대를 이제 철회해서 전양 쪽으로 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은 반대가 좀 나왔어요. 삭발투쟁까지 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안에서는 지금 그 공약이나 뭐 핑크빛 이 부분들이 남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군 단위에서 내놓는 얘기가 아니라 유치전을 뭔가 시민사회에서 군에 있는 좀 군에 가까운 시민사회 쪽에서 이거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한 대로 유치를 한다라고 만약에 무안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있는 뭔가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뭔가 형태로 이게 결론이 나버린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후폭풍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이제 특별법 통과가 4월 달 통과 정도로 한 달 정도 안으로 이제 가시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 이전 대상지로 고려가 되고 있는 군수와 좀 만나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전을 했을 때 어떤 문제들과 이제 보상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나열해가면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소 좀 아직은 또 관망세로 좀 가려고 하는 좀 속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불안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평군과 관련해서 한평군으로 이전을 할 시에 광주시와의 통합도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김영록 지사가 과연 승낙을 할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무안에서 이제 만약에 공항 유치에 지역민들을 설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김영록 지사가 그거를 또 마냥 또 거부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 여론전이 또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광주로 편입되는 한평이 아닌 그러면 제3회 그러면 전남의 어떤 군으로 그러면은 이전을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인 거냐라면은 김영록 지사도 답변을 시원하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영록 지사 생각에서 보면 어제 이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광주로 왔다 가고 이게 전남도는 약간 배제가 되고 광주가 주도하는 뭔가 이렇게 이전 사업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김현욱 지사가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내놓아서 이 이전 부분에 분명히 전남도가 역할을 하는 그 단계를 지금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한평 이야기를 하는 게 한평하고 무안하고 사실 맞닥뜨려 있잖아요. 네. 근데 한평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유치 의사를 밝히거나 뭐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면 결국 못하더라도 지금 공항이 있는 무안군이 반대하고 있는 무안을 네.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평 그 군 유치위원회는 사실상 한평군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떻게라도 지방 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한평군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하는 그런 취지에서 무안군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내부에 한평군 내에서도 소음이라든지 군 공항에 왔을 때 우리 소가 미치는 영향, 그 한우를 많이 기르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유치추진위원회가 워낙 적극적으로 핑크빛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효과 외에 군 공항이 오게 되면 뭐 배후지 100만 평, 주변 단지 100만 평, 도로, 해안도로, 그다음에 뭐 리조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군 공항과 연관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핑크빛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은 무안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한평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전남도에서 나서서 그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우리가 전남도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광주시에 제시를 하고 아니면 국가에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 가지고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의 비리를 폭로하고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수사 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 받고 나와서 빨리 5.18 전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 5.18 이렇게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네, 정 대표님 우선 그동안 전우원 씨의 여러 행동과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0년 말에 전두환 그 추징 시효가 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한 3년만 좀 먼저 이렇게 폭로를 했으면은 뭔가 실효적인 뭔가 조치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일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일단 박 원장님께서는 일련의 여러 일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도에 노태우 씨 아들 노재현 씨가 광주에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노태우 씨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으로서 5.18과 관련된 과오가 있었으면 이제 용서를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에 반면에 전두환 씨 집안은 이순자 여사가 우리 부부도 희생자다. 그리고 5.18 관련해서 편집적으로 그 정략적으로 우리를 뭐 공격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전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전우원 씨의 경우에는 전 씨 일가에서는 최초로 사과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그 재산에 관련해서도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분이 우리 귀에 가장 뇌리에 꽂는 게 29만 원밖에 없다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전두환 씨가. 근데 수많은 재산들이 현금으로도 많이 지급돼 있고 본인도 수십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광주 5.18과 관련된 가해자의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우원 씨 이야기도 그랬지만 사실은 광주 시민들이 듣고 싶었던 건 그 전우원 씨 할아버지한테 들을 이야기를 지금 손주가 대신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광주 오겠다고 했지만 광주 못 오고 바로 이제 끌려갔잖아요. 사실은 마약 복용 사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언의 신빙성도 좀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이제 전우원 씨 그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약 사범이라고는 하지만 발언의 뭐 지금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약 치료 받고 나면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또 집안 사람들하고 똑같은 뭐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맥락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그렇게 엄격하게 볼 필요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전우원 씨가 이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순자 여사가 뭐 전향적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아버지 세대들하고 같이 본인이 설득을 좀 해서 광주를 함께 찾아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 발언이 좀 나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맥락이 가면은 뭐 발언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다소 누그러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추징3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일찍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법적인 조치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없습니까?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제가 대검찰청에 이제 법무관 생활하면서 마지막 했던 일이 이거였습니다. 2013년도에 그때 그 추징 시효가 1차로 완성이 되려고 해서 그 이제 집행을 좀 서두르는 그 TF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
작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이제 나왔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부과된 추징금이 2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900억 가까이 정도가 미납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 그럼 이 발언을 근거로 추가 추징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한 차례 연장된 법에 의해서 시효가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추징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소급 입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위헌성 논란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추징금을 할아버지로부터 전두환으로부터 받아서 뭐 전 의원의 아버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숨겨놨다라고 하면은 그게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유한 뭔가 그 자체로 좀 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징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전두환 딱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무까지 상속이 된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추징금과 관련된 강제집행 면탈로 좀 뭔가 압박을 하기도 좀 어렵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2, 3년이라도 먼저 좀 얘기를 했으면 그때는 그 예전에 2013년도에도 연말에도 굉장히 그 중앙지검에서 TF가 구성이 돼가지고 성과를 좀 일부 냈었는데 그런 가능한 상황이 다소 좀 시차가 있어 버리는 게 좀 아쉽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노론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전우원 씨가 마약 복용 사실 마약 사범으로 이제 뭐 조사받고 나서 네. 기회가 돼서 광주로 온다 그러면 저희가 뭐 추징금 문제보다는 결국은 사죄 없이 돌아가신 전두환 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손주를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광주가 과연?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생자들이 가슴이 북받칠 것 같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죽어서 없지만 지금까지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면서 사죄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5.18의 주범인 전두환 씨가 끝까지 부인을 하고 억울하다는, 특히나 이순자 씨 같은 경우는 본인도 뭐 희생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자식이 아닌 손자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 직접 찾아와서 사죄를 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을 걸로 보고요.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양심적이고 뉘우치고 있는 그런 가해자들이 한 분, 두 분씩 계속 나와서 그날의 진실과 함께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사실들, 뭐 안매장된 사실들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진술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도 다시는 그 나라 군대가 그 나라 국민을 향해서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전우원 씨의 결단은 크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약으로 인한 뭐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약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렷한 음성으로 또렷한 정신하에서 꼭 사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취하하고 독려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역사적으로 희생되셨던 분들 혹은 그 유족분들이 가장 바랐던 것들은 사죄였잖아요. 정말 전우원 씨가 광주에 와서 사죄를 한다면 이분들의 한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이제 본인이 밝혔으니까 이제 광주는 오겠죠. 물론 이제 뉴욕 그 현지에서 지금 마약 복용하는 영상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언젠간 이제 범죄인 인도로 미국으로 송환이 되긴 할 건데 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아직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지금 마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제 고인 이외에 가족분들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알던지 그래서 가족들을 좀 데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한번 출석해서 뭔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 한두 가지라도 진상규명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시 일가에 좀 진정성이 있는 뭔가 사과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우원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잖아요. 근데 정 대표 같은 경우 변호사시니까 그러면 본인 이 전우원 씨가 원한다 그래서 광주로 올 수가 있나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조사 과정에? 부분은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당장 그 미국으로 송환시켜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일단은
신변은 이제 확보가 됐는데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형 집행정지라든지 뭔가 이게 제도의 예외들이 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는 한번 찾아보면 충분히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정치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의 강제 징병이 아니라 동원했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돌아온 것은 전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그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그 정상회담 이전에 브리핑할 때 잔에 이제 물이 절반씩 있을 때 절반이나 있냐, 뭐 절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일본이 나머지 절반을 이제 채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컵에 따랐던 거는 물이 아니라 맥주였던 거죠. 절반은 거품이었던 겁니다. 맥주 거품만 쌓여져 있는 잔을 보고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생맥주에 뭐 오믈라이스로 이렇게 외교를 복원했다라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값싼 승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쉽게 지금 나오지 않는가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 원장님께서는 이번 일본의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분노할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정도 자초한 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3.1절 날 우리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이미 2018년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겠다. 또 일본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일본 총리와 만찬에서는 일본 신문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까지 언급이 됐는데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가 일본을 아름다운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그냥 중간에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고 일본 우익들이 하는 그런 발언이고요. 일본 우익들 자체가 너무나 반기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는 통 큰 외교다. 우리가 하나 주면 저기서 주겠다. 외교는 품앗이가 아니거든요. 철저한 자기 나라의 실리를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퍼주는데 일본에서 주겠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퍼주니까 더 내달라 하는 식이고요. 오늘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특히나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입니다. 역사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아이들한테 독도는 일본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본인들이 강제로 침략해서 징병에 갔는데 모집을 했다든지 마치 스스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는 새로운 교육받는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한테 역사를 왜곡해서 다시 또 한국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다음에 다시 또 일본이 한국을 극우주의가 팽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여기서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독도 영유권이랑 위안부 피해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다라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같은 사실상 외교를 할 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는 게 아니고 품앗이가 아닙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진정 어린 사과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사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주다 보면 저쪽에서 신사적으로 뭐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일본은 철저히 자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정치 세력이 지지도를 획득하기 위해서 일본 극우주의자의 입맛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점점 더 그 인식이 확산이 된다면 일본 영토를 아니 독도를 내놓으라. 뭐 영유권을 정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전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게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픈 것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단초를 제공했다 하시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이시니까 방금 우리 박노원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법률용어로 얘기하면은 자초위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위난에 대해서는 보통 정당방위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초위난에 빠져버리는 셈이 돼버린 거고,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지금 이번에 개선을 시켰어야 된다고 하면,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바로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한일 배상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국내 정부가 그 부분을 문제를 안 삼고 제3자 변제로 뭔가 실마리를 내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강제징용과 관련된 영토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군함도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일본에서 전향적으로 배상, 군함도의 강제징용을 인정을 하더라도 배상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영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실리적으로는 일본에게 뭔가 피해는 안 가지만 일본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할 수 있는, 영토 문제가 아닌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는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갑자기 독도 문제 뭐 관련해서 그다음에 증용 관계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버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논의를 몇십 년 전으로 되돌려버리는 역할이 돼버린 거죠. 이거를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국내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우리 박노원 원장님은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계셨는데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올릴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누구도 넘볼 수 우리나라를-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네, 네. 이게 근데 너무 쉽게 넘보는 나라가 돼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사실상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순방을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반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게 될 때는 그 나라와 충분한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동선 하나하나까지, 멘트 하나하나까지 조율을 하기 때문에 성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성과를 가져와야 될 그런 순방의 결과를 가지고 굴욕 외교라고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연히 그런 욕을 들어도 싸죠. 가기 전에도 우리나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겠다. 가서도 사실 저녁 만찬을 2번 하는 경우는 의전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자리를 또 옮겨서 한다든가 경호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치밀하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 돈가스 오므라이스 집이라는 것이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거든요. 일본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했을 때 고기를 쉽게 못 먹기 때문에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튀겨서 먹은 게 돈가스였고요. 그다음에 오므라이스라든가 이런 또 개량된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곳이었고, 그 식당 자체가 우리나라 1896년에 생긴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우리나라는 국모가 시해당하고 치욕을 당한 그런 곳이었고요. 또 이 개요대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개요대는 가서는 안 된다. 일본의 근대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냈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가장 총애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개요대하는 근대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합숙을 했던, 그래가지고 친일적인, 일본이 근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의 우익 사상가들을 많이 배출했던 곳인데요. 그게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똑같이 그 한말에도 한국의 유학생들을 개요대로 초빙해가지고 친일파를 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나라 극우주의자하고 극우주의자보다 더 극우구나. 이렇게 일본 국민보다도 더 극우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용인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시한 거라든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징병에 대해서 마치 모집을 했다고 유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초래했던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과감하게 이 일본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나 배상을 주장하고 일본의 사죄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라도 일어서서 요구를 해야 되죠. 네. 네. 정말 앞으로의 이제 대처가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으로 좀 예상하시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이거 입장 내놔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냐면 독도 문제랑 교과서 문제를 해놓고 나서 지금 당초에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거는 경제협정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일 그 정경련 연합에서 그 미래 청년 기금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역사 문제를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발표를 해버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지금 이의 제기 안 하고 뭔가 묵시적으로 이 부분을 추인을 해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아끼지 말고 빨리 정부가 입장 내놓고 그 미래 청년 기금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뭔가 바로잡아 놔야 됩니다. 네. 네, 사실 정부에 저희가 바라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서 있는 걸 정부가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다 보니 매일 주기만 하고 저희는 결국에 일본의 역사 왜곡, 뭐 여당은 정상회담과 관계없다는데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제 산업 이슈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경제 산업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닫게심하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든 교과서를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지금 확대한다고 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정상화한다고 일본 갔다 오신 지가 지금 엊그제인데 이거 좀 심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네. 또 우리 정부에서는 참 미래의 한일 관계를 구축한 이런 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애교 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참 의아할 따름인데요.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실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일본은 쭉 그래 왔다. 이거 일희일비 할 거 아니다. 뭐 관계 부처에서 대처할 거다. 약간 좀 한가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뭐 어떻게 대통령실이 좀 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뭐 유감 같은 거 세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한민국 네. 영업사원 1호인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일본의 영업사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해서 다시는 이런 발언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한일 정상회담 뒤에 나오는 일본 측 언론이 정말 그 일본의 위안부 네. 문제까지 정상적인 이행 절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수입 금지가 된 그 네. 수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수입 재개를 요구를 했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런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모양인데 보수단체 이름이 북미 자유수호연합 뭐 이런 단체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이제 뭐 광화문도 뭐 우파가 뭐 거기서 활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김재원 하면은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정말 그 국민을 이렇게 보수와 진보 일종의 갈라치기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18 또 정신을 네. 헌법에 이렇게 수록하면 안 된다 발언해가지고 네. 상당히 호남민들의 또 강주 시민의 자존심을 뭉갰지 않습니까? 그때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이다 이러면서 뭐 헌법 전문 게재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과도 하기는 했는데 아니 사과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네. 국내도 아니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저러한 그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발언을 하는 걸로 봐서 정말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5.18 정신을 입에 닿도록 칭찬하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집권하면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한 행위였나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신 분이 계속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죠. 알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를 하고 뭐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소부장 기업들 대거 유치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뭐 대일본 굴욕 외교가 점입 가경이다. 뭐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거는 뭐 무슨 내용인가요? 지난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일본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발언하셨어요. 아, 직접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네. 전쟁 중에 있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을 우리 스스로가 육성해가지고 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 산업의 핵심 클러스터인 용인에 네. 일본 기업들을 대거 유치함으로 해서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 써서 뭐 다른 사람 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반도체 경쟁국인 네.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그럼 그들이 유치했을 때 네. 우리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법인세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취등록세 감면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 네. 우리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물건을 사줘야 된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소부장 육성이 중단됐어요. 뭐냐 하면은 네. 신보나 기보의 소부장 특례 보증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매년 800억씩 예산을 편성했죠. 네. 금년에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소부장 관련 예산이 한 6%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하니까 국내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뭐 나름 뭐 첨단 기술이나 노하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뭐 뽑아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건 분명히 있죠. 근데 표현 자체가 네. 일본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이 그 생각의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죠. 우리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번에 그 저희 여의도 초대해서 오셨을 때 대륙붕 제7광구 이거 뭐 몇 년 있으면은 일본에 완전히 넘어간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이게 의제로 올라갈 거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막상 안 올라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왜 빠진 건지 뭐 얘기 같은 거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될 4대 과제 중에 하나로 그 한일 네, 대륙붕 7광구 네. 부분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는데 전혀 언급도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7강구의 그 협정 종료 시점이 이제 2028년이고 금방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저 전체가 그냥 통으로 일본 측에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다급함과 우려. 그러니까 7광구가 이게 이슈가 되는 게 거기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일본에 뭐 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정감사 때도 네.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러는데 7강구가 이제 그나마 그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그 대륙붕 지역에서 석유나 가스 매장량이 네.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7강구에 대해서 일본 측이 정말 미동도 안 하고 있다가 통째로 내가 그걸 차지하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그렇다면 7강구 주변에 4강구나 5강구가 있거든요. 네. 주변을 좀 개발해가지고 일본 측을 좀 압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서 정말 같이 공동 개발하자. 아니면은 2028년 협정이 종료되는 걸 좀 연장을 하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한다고 하니까는 그때라도 의제 좀 올려야겠네요.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당연히 좀 그렇게라도 해야죠. 이번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놓쳤다면은 오는 방한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걸 좀 의제로 올려서.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가만 놔두면은 이제 28년 되면 우리 거 되는데 이걸 굳이 의제로 다루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는. 그렇지만은 이제 네. 급한 쪽에서 아무래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안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의안정보 시스템 보니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일부 개정안 이거 대표 발의하셨던데 네,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예. 원래 지역 신보가 네. 최일선에서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여기에 좀 출연료율을 좀 더 높여가지고 네. 지역 신보 아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좀 더 풍성하게 도와주자 이런 건데 네.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자가 어려워가지고 금융기관에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네.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이 지금까지 한 6조 정도 돼요. 여기서 금융기관이라는 거는 뭐 일금융권, 은행 뭐 이런 예, 걸- 그렇습니다. 네. 강주로 따지면 강주은행이죠.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은행의 일종의 보증을 서주는 거네요.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서 빌리려고 하면은. 네. 원래 법상으로는 네.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의 0.1%를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하위 규정인 시행령상에서 0.04%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와서 제가 숫자 조금 약해서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면은 뭐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뭐가 좋은 건가요?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게 되면은 네. 출연한 금액의 8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소상공인들을 보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1조를 출연을 받게 되면은 8조에서 10조까지 소상공인들을 보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주니까 이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 가서 네. 대출을 받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내는 출연금을 지금보다 일정 부분 더 올려서 그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을 좀 막아주고 그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한테는 대출이 좀 더 쉽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법안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네. 임대료 오르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부채라든지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어려운 네. 지경이거든요. 이들한테 숨통을 좀 튀게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처리가 되도록 더 네.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뭐 이거 구상 네.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을 생각하잖아요. 네. 파리바게뜨라든지. 근데 이제 강주형 독자적인 브랜드 가지고 강주형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보다 더 많이 육성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대기업한테 종속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고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내 골목 상권을 성장시키고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군산인가 대전 어디 가면 뭐 이성당인가 예, 뭐 예, 이런 그렇죠. 유명한 빵집 이런 거를 네네. 광주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자 그런 말씀인 거네요. 예, 예.
그럼 그게 제대로 잘 되려면은 뭐 어떤 게 좀 잘 진행이 첫 번째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네.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늘 그 소상공인들이 네. 금융권에 대한 접근도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예를 들어 강주로 따지면 강주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강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원 툴 네. 이런 쪽하고 좀 매칭을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자금의 숨통이 트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발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강주형 프랜차이즈 기업과 네. 이들 금융기관들을 서로 매칭을 시켜줌으로 해서 좀 접근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그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 그리고 금융을 좀 연결시켜주는 네네. 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다 되긴 들고 간단하게 이거 하나.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렌트카 빌리는데 장애인은 네. 뭐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개선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는데 그거 간략하게. 네. 우리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고가 나면 렌트카 차량을 대여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장애인 차량,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량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야 그 차량을 원활하게 대여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저 차별을 받고 있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렌트카 업체들이 이 차량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네. 그 대신에 거기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안.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비장애인처럼 렌트카 차량을 원활하게 대여받음으로 해서 이동 수단이 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특혜를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니까 법안이 이것도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자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저 또한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례대표로서 또 강주 서구 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우리의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